이번 시간에는 공공부조의 강론의 영역이라 할 수 있는 기초연금법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노인세대에 대한 소득보장제도로서 사실 노인세대에 대한 소득보장으로서는 종래에 있었던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노령수당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노령수당이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이후에 또 노인복지법 개정 이후에 이런 그 소위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동시에 국민연금에 대한 전국민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 시행에 대비해서 이제는 그 사각지대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던 노인 세대의 소득 보장을 위해서 만든 것이 노령수당을 폐지하고 경로연금을 노인복지법으로 규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노령수당이었던 것이 경로연금으로 바뀌었고 그것이 다시 2007년에 새로운 법률 제정을 이끌어가면서 노인복지법상의 경로연금을 폐지하고 새로이 기초노령연금법을 제정해서 2008년부터 시행했던 겁니다. 바로 그것을 바로 2014년에 박근혜 정부가 자리를 잡으면서 새로이 만든 것이 바로 기초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노인 세대에 대한 소득 보장 그러면 물론 당연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 의한 소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그 저소득층의 대부분이 오늘날 고령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많은 비율이 바로 노인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때문에 바로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노인 소득 보장도 있지만 또 여기 기초연금에 의한 소득 보장 등등의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에게 시험의 범위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또 기초연금법이 노인 세대에 관련된 영역의 주가 된다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법제로의 성격에 의해서 기초연금법은 도대체 누구를 대상으로 하며 무엇을 제공하며 무슨 돈으로 운영하며 누가 관리해 운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등장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정책 분석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인소득의 소득보장의 변천을 보면 자, 학적 접근이 되겠습니다만 초기에는 바로 노인복지법상의 노령수당이 있었습니다. 노령수당이 1991년부터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랬던 것이 1998년부터 1998년, 1999년 전국민 연금 시대가 시작되면서 사각지대에 자리 잡고 있는 노인 세대의 소득 보장을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노령수당을 폐지하고 그리고 노령수당을 폐지하고 경로연금으로 이렇게 대체하게 되는데 바로 이 경로연금이 1998년부터 이렇게 보통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경로연금을 폐지하고 2007년에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는데 바로 기초노령연금법이 제정되면서 경로연금을 폐지하고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을 실시하게 된 거죠. 바로 이것이 2007년 제정 그리고 2008년 시행. 2007년 제정은 저기 이제 저거를 2008년부터 시행된 거죠. 시행된 겁니다. 바로 이것이 2007년이죠. 그리고 나서 이것이 2014년에 기초연금법으로 제정됨으로써 폐지되고 그리고 2014년부터 제정 시행된 것인데 2014년부터 시행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소득보장에서 오늘날에 존재하는 기초연금의 과거의 이력을 이렇게 보면은 노령수당, 경로연금, 기초노령연금 그리고 오늘날 기초연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초연금의 정책 분석을 해보면 기초연금 정책 분석을 해보면 자,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건 나와 있지요. 누구를 대상으로 할당, 알로케이션이라고 하는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이냐를 적에 원칙적으로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원칙으로 하되 65세 이상의 노인을 원칙으로 하되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대상자 선정 기준 이하인 자에서 소득인정액 기준 적합자. 소득인정액 기준 적합자는 소득인정액에서는 소위 대상자 선정 기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대상자 선정 기준 이하를 말하는데 그 대상자 선정 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의 7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률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다면 이 조건은 결국에 정책학적으로 정책론적 입장으로 본다면은 결국에 인구학적 조건. 여기는 인구학적 조건으로서 귀속적 욕구 중에 인구학적 조건인 이것은 바로 자산조사 기준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은 귀속적 욕구 중에 인구학적 조건인 연령과 그리고 자산조사 기준을 두 가지를 사용해서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급여는 무엇으로 적용할 것이냐라고 할 적에 급여라고 하는 것은 급여는 당연히 현금급여로 제공하는 노인 세대의 소득 보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급여라고 하는 것은 이 급여, 현금 급여 지급을 하는데 바로 여기는 기본연금과 부가연금인데 어떤 현금에 대한 건 좀 남겨놓으시고 그다음에 무슨 돈으로 운영할 것이냐라고 할 적에 여기는 재원은 당연히 공공재원의 핵심이라고 할 것은 조세를 재원으로 운영하되 국가가 40에서 90%를 조달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를 시도와 시군구가 분담하도록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 누가 이 기초연금의 조사와 전달, 소위 관리 운영을 할 것이냐라고 할 적에 역시 핵심은 시장, 군수, 구청장을 핵심으로 하지만 결국에 국세 부문에서 40에서 90%를 조달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 이하에서 지방자치단, 실질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도 기초자치단체장이 책임을 지고 있지만 그래서 소위 보장기관이라고 하는 기초연금정책에서 보장기관은 소위 시장군수구청장을 실질적 이런 전달 체계의 주체로 보고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재원 조달의 중심적 역할을 하면서 이끌어간다라고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 틀, 이 틀을 가지고 법률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 알로케이션이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을 하되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해서 여기 그 70%를 이렇게 여기에다가 65세 이상 노인의 70%까지는 타도록 이렇게 대상자 선정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했습니다. 다음에 기초연금액이라고 벌써 것처럼 급여는 현금 급여로 지급을 하게 되는데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을 같이 고려해서 하되 그리고 그러면서 전년도 기준연금액, 자 여기는 너무 이제 섬세하게 들어갔습니다만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2018년도 기준연금액은 25만 원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기초연금액의 한도, 현금급여로 지급하는 노인 소득보장제도로서 기초연금액을 현금을 얼마를 지급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도 상한선이 있는 거지요. 상한선이란 개념보다는 거기에 보시면 산정한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해서 그래서 기초연금액의 상한선은 기준연금액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기초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제는 우리가 브래드쇼우의 욕구 분류에 보면은 규범적 욕구도 있고 인지된 욕구도 있고 표현된 욕구도 있고 그리고 비교적 욕구도 있는데 오늘날에는 표현된 욕구가 강조되는 거죠. 클라이언트 중심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표현된 욕구가 강조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표현해야 돼요. 본인이 자기 의사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서 그것을 밖으로 표출해야 그걸 우리가 신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청하고 싶어도 신청할 수 없는 심신상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통신상 장애로 인하여 신청하고 싶어도 신청할 수 없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적에는 거기 보면은 기초연금을 지급받으려는 기초연금 수급 희망자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대리인은 이렇게 대리인이 나와 있죠. 거기에는 친족도 있고 또 공무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수급희망자뿐만 아니라 법률로 정하고 있는 대리인들이 신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는 필수 조건이 반드시 자산조사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해야 되는, 자, 여기 지금 우리가 자산조사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자산조사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해야 됩니다. 자산조사는 어느 법이나 우리나라 법률상에서는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세 가지 정보에 관한 정보 관련 제공을 말하자면 수락을 해야 된다. 그 서면을 제출해야 된다 되어 있지요. 그래서 밑에 하단부에 있는 것은 자산조사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오른쪽에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를 내는 겁니다. 벌써 자산조사가 들어갔다는 것은 굳이 내가 선수학습으로 기초연금정책이 공공부조였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 당연히 공공부조로서 포함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초연금의 지급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할 적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이 볼 것은 3번에 있는 것처럼 만약에 부부가 모두 수급권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면 그들에게는 20%씩을 감액하여 80%씩만 지급하도록 이렇게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모두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80%씩만 지급한다. 거기다 줄을 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초연금 수급권의 보호 나와 있는데 당연히 기초연금도 사회보장기본법 규정에 의해서 일신 전소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압류 금지, 양도 금지, 그리고 담보 제공 금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 있죠? 그래서 보시고 그다음에 쭉 내려보시면 3번의 비용의 분담이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조세로 운영하는 이 공공부조의 기초연금은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것인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세에는 국세 부문이 있고 지방세 부문이 있는데 국가는 국세 부문으로 40에서 90%, 거기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노인 인구의 비율,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국가는 40에서 90%를 소위 부담하고 그를 뺀 나머지를 가지고 시도와 시군구가 분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분담 비율은 시도와 시군구가 나눠야 되기 때문에 시도 조례와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데 초점을 두고 페이지를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다뤄볼 것은 의료급여법이 있습니다.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의 출제 비중은 그리 높지는 않으나 그냥 놔두고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의료급여법의 모체는 바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보면 7개의 급여가 있지 않습니까?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그리고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가 있는데 의료급여에 관한 것은 별도의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바로 별도의 법률이 의료급여법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법의 모체는 1977년에 극빈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장제도 근거법으로 의료보호법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1977년에 의료보호법으로 만들어졌던 것이 1999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면서 이제는 생활보호법상에 나오는 보호란 말이 없어지고 의료급여란 말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2001년에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바뀌어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료급여법의 본래의 모체는 1977년 의료보호법이었다. 그리고 21세기로 넘어오는 순간 의료급여법으로 바뀌었다. 목적은 극빈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장제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의료급여법이 나와 있죠.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보는 목적이나 정의는 여러분들 보시되 거기 보면은 부양의무자가 나와 있습니다.
부양 의무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여야 합의에 의해서 다시는 거의 합의가 된 거나 다름없지요. 그래서 올 하반기에 국회에 거의가 개의가 되면은 아마 부양 의무자 사항에 대한 부양 의무자 조건에 대한 많은 것이 좀 완화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부양 의무자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일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한다. 그 일촌의 직계혈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맞으면 일촌이니까 자식이나 부모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배우자인 사위나 며느리 아니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재혼을 했다라면 그 재혼했던 남자나 여자, 맞으면 그 새 아버지나 새 어머니의 부양 의무자로서 조건은 삭제된다라고 현행 법은 아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근데 뭐 누구는 안 들어가? 정작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수급권자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급권자의 배우자는 부양 의무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의료급여법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일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의료급여법에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하위법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양 의무자의 조건이 동일하게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법과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수급권자의 범위를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 그리고 특별 제용으로서 여기는 외국인에 대한 특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난민에 대한 특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간략하게 먼저 적어보고 법률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정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77년 의료보호법이 2001년에 의료급여법으로 이렇게 바뀐 거죠. 의료보호법의 모체는 당연히 생활보호법의 의료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생활보호법상에 나와 있는 거고 의료급여법의 모체법은 당연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있는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의료급여의 대상은 누구로 할까? 의료급여법의 대상은 당연히 원칙적으로 국기법상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될 거예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조건이 두 가지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 의무자 조건. 국기법상에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할 수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그래서 부양 의무자 조건과 소득 인정액 조건을 모두 갖춘 자지. 그렇기 때문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 의무자 조건을 갖춘 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대상자 선정 기준 이하인 사람. 그러면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수급권자로 하되 이 대상 수급권자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이렇게 분류하되 그리고 특별 예외 규정으로 외국인 아닙니다. 난민에 대한 특별 예외 규정이 있다 해서 대상자는 일종 수급권자. 물론 큰 범위로 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지만 그걸 세분화하면 일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 그리고 특별 예외 규정으로 난민을 대상자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급여는 뭐가 있을까? 이 급여는 다양한 급여가 있는데 우리가 본다면 돈 있는 사람이 치료받는 것과 돈 없는 사람이 치료받는 것에 대하여 차별이 있다면 그건 그야말로 인간 존엄을 훼손하는 것이 될 겁니다. 사실은 이 급여의 종류는 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급여와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도 보면은 급여를 보시면 건강보험법상의 급여는 뭐가 있습니까? 요양급여, 요양비, 그리고 부가급여로서 임신, 출산, 진료비,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특례로서 장애인 보장구 급여, 그리고 건강검진 이렇게 5개가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도 똑같습니다.
단지 표현이 그거는 건강보험이니까 요양급여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여기는 요양급여 대신 의료급여라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에서는 요양급여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그에 비해서 요양비나 요양기관이 또는 여기는 요양기관이라고 하지 않고 뭐냐면 여기서는 의료급여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여기는 의료급여기관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다음에 요양비, 현금급여로 요양비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금급여로. 또 그런가 하면은 건강보험법상에는 부가급여로서 대통령령의 임신, 출산, 진료비 하나가 바우처로 제공하는 방식이 있는데 여기는 약한 차이가 있다면 바로 여기가 있는데 임신, 출산에 대한 추가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법상에는 임신, 출산, 진료비를 바우처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추가 급여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현금이나 또는 어떤 물품과 같은 현물 급여가 지급되도록 되어 있다. 바우처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그 외에도 장애인에 대한 특례, 너무 길으니까 장애인에 대한 특례도 있고 그리고 건강검진, 너무 밑에 내려갔군요. 건강검진도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약간의 표현의 차이, 약간의 실행상의 차이는 있으나 크게 건강보험상의 건강보험급여 5가지와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돈으로 운영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등장을 하는데 도대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당연히 이 의료급여라고 하는 것은 공공부조이기 때문에 국가 지원금으로서 당연히 조세를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조세를 가지고 운영하는 거죠. 조세를 가지고 당연히 공공재원으로 운영하죠. 원칙인데 문제는 바로 이게 중요한 거죠. 문제는 본인 일부 부담금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본인 일부 부담금. 그렇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건강보험이나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은 극빈층에 대한 의료보장까지 포함해서 모두 민간재원을 같이 활용하고 있다. 여기는 공공재원이고 여기는 본인 일부 부담금이니까 민간재원 아닙니까? 민간재원. 결국에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은 건강보험이든 노인장기요양보험이든 아니면 의료급여든 모두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의 혼합재원으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또 노트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재원은 혼합재원으로 운영하고 있다라는 걸 보시고 다음에 전달체계를 여러분들이 여기다 가미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기본 틀을 가지고 법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보시겠어요? 자, 거기 오면 부양의무자와 수급권자 이렇게 해서 부양의무자 당연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이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의료급여법상의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동일하다. 수급권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일촌의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급권자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 그리고 특별예외규정으로 난민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보장기관이 나와 있는데 바로 이제 보장기관을 여러분들이 적으시면 되겠지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보장기관이 어디예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보장기관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바로 보장기관으로서 핵심 역할을 하는데 똑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의료급여를 정해놓은 하위법이기 때문에 여기 보장기관도 똑같이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라고 지금 우리가 적지 않은 그 전달 영역에다가 여러분들이 1번 시도지사, 2번 시장군수구청장 그리고 묶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동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될 겁니다. 다음에 사례관리, 오늘날 모든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강조되는 것이 사례관리가 되겠는데 역시 의료급여법에도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합리적 의료 이용 유도를 위하여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고 이 사례관리를 위하여 뭘 둔다? 이 사례관리를 위하여 시도와 시군구에 의료급여관리사를 둔다. 둘 수 있다가 아니라 의료급여관리사를 둔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고
그다음에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는 시험 전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자 넘어가시죠. 다음에 우리가 급여의 내용을 우리가 본 적이 있었죠. 급여의 내용에서 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와 대동소이하다. 단지 표현이 약간 다르고 실행의 과정이 약간 다르다 뿐이지 거의 대동소이 5가지가 있다. 국민건강보험급여, 요양급여, 요양비, 부가급여로서 임신, 출산, 진료비,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특별 예외 규정으로 장애인 보장구 급여, 그리고 건강검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도 먼저 우리가 페이지를 넘겨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왼쪽 페이지에 보면 의료급여라고 해서 의료급여가 나와 있는데 바로 의료급여 한 묶음 묶었지요. 사실은 의료급여 등 이렇게 돼야 되는데 1번에 의료급여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 5번에 가서 보시면 요양비가 있고 그리고 6번에 묶었습니다만 장애인 특례가 있고 그리고 2번에 임신 출산 특례가 있고 그리고 3번에 인쇄가 잘못됐군요. 3번에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결국에 건강보험법상에 나와 있는 급여와 대동소이한데 표현만 요양급여라고 하지 않고 왼쪽 페이지에서 의료급여라고 있고 요양기관이라고 하지 않고 의료급여기관이라고 표현했다는 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임신 출산에 대해서 건강보험법상에서는 바우처로 제공했지만 여기에서는 임신 출산에 대한 추가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고 하면서 추가급여의 내용이 금품으로 들 거기 때문에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다양한 형식으로 제공되는 약간 그 내용상 차이가 있지 실질적인 본질은 똑같다. 그래서 가진 자나 가난한 자나 의료 보장에 대해서는 혜택상 차이가 없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의료급여의 내용을 보시면 뭐 건강보험상의 요양급여와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의료급여기관 거기 기억번에 1번에 의료급여기관 나와 있죠. 똑같습니다. 거기다가 땡땡 치고 거기 의료급여의 내용에다가 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 내용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2번에 1번 의료급여기관 옆에다가 땡땡 쳐놓고 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이라고 해서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의료급여기관에서도 의료급여기관을 1차, 2차, 3차로 나눠보고 있는데 1차, 2차, 3차. 1차는 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과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보시면 어쨌든 1차 의료급여기관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의료법상에 의한 의료기관 또 보건소나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등이 있고 또 보건 의료원이 있고 또 약사법에 의한 약국, 약사법에 의한 희귀의약품센터 이런 등등은 1차 의료기관인데 특히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를 한 기관을 말합니다. 그에 비해서 2차 의료급여기관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기관을 말하는 것이고 제3차 의료급여기관은 제2차 의료급여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의료기관을 이게 말합니다.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거기에 보면은 개설 신고를 한 이렇게 되어 있죠. 신고, 시도지사의 허가,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 이렇게 해서 핵심 키워드를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되고 그 밑에 박스를 보시면 의료급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것은 똑같이 어디에 나옵니까? 역시 건강보험법상에 똑같이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는 당연지정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지정제는 건강보험법상이나 의료급여법상에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당연지정제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급여비용 앞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분명히 의료급여는 극빈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극빈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에서는 당연히 조세를 가지고 재원을 하기 때문에 본인 일부 부담금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료보장은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 의료급여기금에서 원칙적으로는 기금을 전부 그 기금에서 모든 비용을 다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모든 상황이 그러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의료급여기금에서 비용의 일부만을 내는 경우에는 그 나머지 일부는 누가 내야 된다? 바로 그것이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 3번 젤로 위에 오른쪽 페이지 급여비용 부담이 나와 있습니다. 급여비용 부담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급여비용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되 의료급여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나머지는 누가 낸다? 본인 일부 부담금으로 본인이 내야 된다. 해서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은 모든 의료보장이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의 혼합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4번의 서류의 보존, 거기다도 역시 땡땡 치고 건강보험법과 동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서류 보존이나 의료구역법상에 의한 서류 보존은 똑같이 5년을 원칙으로 하되 약국 처방전은 3년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건강보험법이나 의료구역법이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해서 같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5년간을 원칙으로 하지만 2번 보면 약국 처방전은 3년간 보존해야 된다는 내용을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요양비 현금급여로서 건강보험법과 동일 이렇게 적어주시고, 다음에 6번에 장애인에 대한 특별 예외규정 보장구급여 현금급여가 있고, 그리고 제일 밑에 건강검진 바우처로 제공되는 건강검진은 건보법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다음에 임신, 출산, 진료비는 중요 표시하시고, 건강보험법상에는 바우처로 제공하는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추가급여라는 명목으로 현금, 현물급여를 혼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차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긴급복지지원법을 보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은 2005년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은 2005년에 5년짜리 한시법으로 2006년, 7년, 8년, 9년, 10년까지만 활용하기로 해서 만든 한시법이었는데 2009년 법률 개정을 통해서 긴급복지지원법이 영구법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영구법으로 바뀌면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사업 관련 근거 법령의 하나로서 포함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 긴급복지지원법 같이 적용되고 있고, 특히 2014년 송파세 모녀 사건 이후에 긴급복지, 긴급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그때 그 어머니와 두 딸이 같이 자살하고 한 달치 집세를 남겨놓고 자살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야말로 급박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원칙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수급권자의 지위를 갖지 못하지만 긴급이란, 위급한 이런 긴급이란 단어를 붙여서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의 여지를 만든 것이 바로 긴급복지지원법의 개정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2005년에 제정되어서 5년짜리 한시법이었던 것이 2009년 개정으로 2009년 법률 개정으로 오늘날 영구법으로 바뀌어서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거기 보면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출제가 되는 중요한 것은 바로 거기 위기상황이죠. 누구를 대상으로 해? 거기 보면 대상이 목적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게 만약에 우리가 적는다면 긴급복지지원법의 대상은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데 도대체 위기상황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쭉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본인은 당연하고 위기상황이란 본인은 당연하고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아래와 같은 사항에 처해 있으면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봐야 된다.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불, 또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주소득자가 소득원이 상실된 경우 위기상황에 처한 거죠. 굶어 죽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중한 질병,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 구성원이 또는 소위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이것도 사실은 소득원이 상실된 것이죠. 그다음에 또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 또는 학대를 당하는 경우, 또 그런가 하면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그 구성원들과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어렵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로서 생계 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역시 위기상황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로서 생계 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그 밖의 경우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송파세 모녀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2번에 있는 것처럼 엄마도 아프고 엄마에게는 그런데 왜 엄마는 수급권자가 못됐어요? 일촌후 직계혈족인 두 딸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또 그럼 두 딸은 왜 그들 못했을까? 두 딸도 사실은 중한 질병에 걸려서 노동을 하지 못하는데 일촌후 직계혈족인 엄마가 있었잖아요. 바로 그것을 부양 의무자가 없는 건 아니지만 부양할 수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서 그걸 입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 거였어요. 지금 여기에는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그 목적에, 1번 목적에 나왔잖아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행정 절차를 받다 보면 관료제의 병폐에 의해서
지금 발등에 떨어지는 불을 끄기는 그냥 발을 그야말로 절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처해버린 거였어요. 그런데 그걸 그래서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도 이렇게 포함을 시켜준 거거든요. 그래서 보죠. 거기다 중요 표시하시고, 그다음에 긴급 지원 기관 딜리버리는 어디에서 하는 걸로 할까? 당연히 바로 코앞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시장, 군수구청장을 긴급 지원 기관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긴급 지원 사업을 수행할 바로 이 공무원을 담당 공무원을 따로 지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긴급 지원은 위기 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산조사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 때문에 긴급복지 지원을 내가 공공부조에다 같이 포함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별표하실 것은 긴급지원의 내용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의 내용은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긴급 지원은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급여는 7가지가 있는데,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그리고 해상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이렇게 7개 있는데 앞에 있는 4가지는 무조건 암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긴급복지 지원에, 그중에 직접 지원에 생계지원, 주거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이렇게 급여라는 말을 지원으로 바뀌어서 사용을 하고, 그리고 시설,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그리고 그 밖의 지원해서 직접 지원을 이렇게 정리를 하되, 간접 지원 등 개념으로서는 거기 사회복지기관 단체들과 연결시켜주는 연계지원, 마지막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보면은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사업이, 긴급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긴급복지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나 대한적집자사 등과 같은 사회복지 유관기관과 연계시켜주는 이런 지원도 있고, 또 상담을 해주는 지원도 있고, 또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등등의 간접 지원도 있습니다. 바로 거기 긴급지원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중요 표시하시고, 지원 한도는 뒤에 문제풀이 등을 통해서 정리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긴급복지 지원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됩니다. 다음에 장애인연금도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법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연금법을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에게 준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중에서도 중증장애인, 그다음에 중증장애인이라고 다 주지 않습니다. 중증장애인 중에서도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중증장애인 중에서도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중에서도 18세 이상, 만약에 18세 미만은 장애 아동수당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애인연금이라고 할 적에 장애인연금에 보면은 대상자 선정 기준. 대상은 18세 이상의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장애인의 범위 아닙니다. 18세 이상, 이것은 귀속적 욕구가 되겠죠. 그 중에 연령 아니겠습니까? 생활이 어려운, 이것은 자산조사 기준을 이끌어가는 거고, 중증장애인은 전문가의 진단 기준을 활용해서,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연금의 대상자 선정 기준이나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이나 장애 아동수당의 대상자 선정 기준은 동일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 이 중증장애인의 70%가 대상자가 되게끔 이렇게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연금의 급여는 당연히 현금급여로 제공이 되죠. 그래서 이 현금급여에서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현금급여가 제공되는 장애인 대상 소득보장제도가 되겠어요. 다음에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이 장애인연금은 당연히
조세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다음에 누가 전달할 것이냐? 바로 눈앞에 있는 이것은 당연히 시장군수구청장을 실질적인 전달 체계로서 활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적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 법조문을 보세요. 목적, 누구로 대상한다?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함으로써 해서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자산조사, 그리고 중증장애인 진단기준을 먼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비용부담은 누가 한다? 거기 보시면 비용부담은 국가, 시도, 시군구가 부담한다 함으로써 결국에 조세로 국세부문과 지방세부문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조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2번에 보시면 수급권자의 범위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는 인구학적 조건이 연령까지 포함했죠.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소득, 재산, 생활수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정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을 한다. 그래서 소위 생활이 어려운, 뭐냐면 소득 인정액이 대상자 선정 기준 이하인 사람을 말하고 있죠. 대상자 선정 기준 이하인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소득 인정액 기준은 중증장애인의 70%가 되게끔 정하도록 이렇게 쭉 정리를 했습니다. 2항에 보시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선정 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의 70%가 수준이 되도록 가야 한다 해서 중증장애인의 70%, 또 65세 이상 노인의 70%는 중증장애인 연금을 받거나 아니면 기초연금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명목으로 주는 현금급여다. 그리고 기초연금에서도 2018년도 기초연금 기초연금액이 바로 25만 원인 것처럼 여기서도 역시 장애인연금에서도 기초급여액을 25만 원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에 셋째 줄 보시면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에도 똑같이 만약에 부부가 모두 똑같이 수급권자라면 다 주지 않고 20%씩을 감액해서 80%만 지급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고 그다음에 장애인연금의 신청 나와 있죠. 장애인연금의 신청 수급권자 또 그런가 하면 시군구 특별자치도 시군구 맞으면 거기 있는 공무원은 직권으로 그다음 여기 옆에 장애인연금의 신청 옆에다가 신청 직권 병행주의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신청을 원칙으로 하지만 공무원이 직권으로 동의를 전제로 한다는 건 당연한 것이고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해서 신청 직권 병행주의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때에는 당연히 또 2번에 길게 적었습니다만 정보 제공, 자산조사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해야 된다.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적어놨죠. 그래서 거기 자산조사 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해야 된다 해서 그냥 자산조사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거기 보면은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장애인연금의 지급 기간 및 시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특별자치도시사 시장군수구청장 이 말은 뭐야? 전달체계가 뭐라는 거예요? 기초자치단체장이라는 거죠. 특별자치도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해서 여기 빼놓은 여기다가 특별자치도 시장군수구청장을 여러분들이 같이 적어주시면 되겠지요. 그래서 장애인연금이 지급이 결정되면 해당 수급권자에게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된다. 이것은 뭐 우리가 정말 생계급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황에 있는 장애인, 생계유지가 곤란하고 보여지는 빈곤층 노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기적으로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이렇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시험 전에 보시면 되고 이런 정도는 우리가 가지고 가시면은 적어도 공공부조에 관련된 법률 문제나 공공부조 정책에 대해서는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대상자별 사회복지법에서 아동복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